네, 안녕하세요. 그 온프레미스 IDC상의 서비스를 AWS 클라우드로 이전한 경험을 발표하게 된 썬데이토즈 조성필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썬데이토즈에서 서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2011년 네이트 앱스토어에 서비스했던 아쿠아스토리를 시작으로 애니팡, 애니팡2, 애니팡3까지 애니팡 시리즈의 서버 개발을 맡았었고, 현재는 썬데이토즈의 게임 서버 개발 및 인프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썬데이토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면, 그 썬데이토즈는 2009년 설립 이후로 캐주얼 게임을 주력으로 서비스하는 모바일 게임 개발사입니다. 그 매년 다양한 캐주얼 게임을 출시하고 있고, 대표작으로는 애니팡 시리즈와 위 베어 베어스 더 퍼즐, 그리고 얼마 전에 출시한 디즈니 팝이 있습니다. 현재 20개의 게임을 다양한 마켓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저희 게임을 사용하는 월간 사용자는 약 630만 명으로 국내 마켓에서 카카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MAU를 기록 중이며, 국내 퍼즐 장르 게임 매출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1위 캐주얼 게임 개발사이자 퍼블리셔로 대형 게임사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그동안 썬데이토즈는 어떻게 인프라를 운영했는지, 왜 AWS로 이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전하면서 겪었던 제한사항들과 이전할 때 세웠던 전략과 실제 이전하면서 생겼던 이슈들, 그리고 이전 이후 모습과 목표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일단 왜 이전하게 되었는지 설명이 앞서서 저희가 그동안 어떻게 인프라를 운영했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2012년까지 썬데이토즈는 네이트와 네이버, 페이스북 등의 웹게임 플랫폼에 웹게임을 서비스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저희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소규모 IDC에서 몇 대의 서버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7월이죠. 그 애니팡 1이 카카오톡 게임하기를 통해 런칭되면서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애니팡 출시 후 약 2개월 만에 국민 게임이 되면서 그 일반문자 1000만 명, 그리고 1가입자 100만 명, 그리고 최대 동시 접속자 300만이라는 지표로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당연하게도 기존 소규모 IDC에서는 빠르게 늘어나는 트래픽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 단위로 늘어나는 트래픽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비를 추가해야 하는데 IDC의 예비 장비가 부족했고요. 또 장비를 발주하면 추가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렸고요. 장비를 설치할 공간도 부족해서 IDC를 증설해야 하는 상황이라 즉각적인 대응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트래픽이 IDC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서버로 전달되지 않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서버 개발자가 3명뿐이어서 이 모든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힘에 부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에서 운영 중인 IDC로 이전하게 되었는데요. 대용량 서비스에 대비되어 있는 IDC였기 때문에 가용 리소스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서 수백 대의 서버를 빠르게 투입이 가능했고, 또 대용량 경험이 많은 전문 인프라팀의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해결이 가능해서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했습니다. 카카오 IDC로 이전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애니팡과 사천성, 애니팡2, 그리고 아쿠아스토리 등 다수의 게임을 카카오 IDC상에서 서비스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후 출시된 게임부터는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리전에서 글로벌 서비스 중이고, 그 AWS의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를 사용 중입니다. 그 AWS 서비스에 맞춰서 퍼즐과 리얼타임 두 가지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게임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고, 현재 약 20개의 캐주얼 게임과 보드게임, 그리고 카지노 게임을 서비스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2018년까지는 IDC와 AWS 두 가지 환경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IDC에서 AWS로 이전하게 되었을까요? 그 IDC에서 운영하면서 저희가 겪은 문제점과 이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IDC에서 서비스한 지 7년 이상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가 관리 비용인데요.
장비들의 노후화로 언제 문제가 생겨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한 달에 서너 번씩 장비 교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설치된 OS와 어플리케이션이 오래돼서 직접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AWS로 이전하게 되면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리소스 투입이나 교체, 업데이트가 바로 가능하고 대부분의 리소스 관리가 자동화가 가능해서 적은 인원으로도 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정성인데요. 장비가 오래되다 보니까 장애 발생 빈도가 빈번해지고 장비 장애는 바로 서비스 장애로 이어졌습니다. 또 OS와 어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가 힘들다 보니까 보안 이슈도 증가해서 안정적인 서비스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AWS로 이전하면 AWS에서 일단 보장하는 기본적인 안정성이 우수하고 또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AWS 자체 보안 정책 덕분에 상대적으로 보안 이슈가 줄어들어서 안정성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표 대응인데요. 7년 이상 서비스했기 때문에 지표가 자연 감소하고 있었지만 이미 구매한 리소스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유지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AWS로 이전하게 되면 지표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리소스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사양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모니터링과 로그 분석입니다. IDC에서는 칵티로 모니터링하고 모니스로 알람을 받아서 장애 대응을 했었고 또 스크라이브로 로그 수집을 했었는데요. 장비가 추가되거나 교체되면 일일이 세팅을 해줘야 되는 관리 어려움이 있었고 또 사용하기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AWS로 이전하게 되면 클라우드와치 같은 기본적인 모니터링 툴도 제공하고요. 또 오토 스케일링 같은 관리 자동화 툴, 또 키네시스와 S3를 이용해서 로그를 수집하고 또 수집된 로그는 EMR이나 아테나를 이용해서 로그를 분석하는 등 AW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서 쉽게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WS로의 이전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이전을 결정하고 몇 가지 이전 목표를 두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능하면 무중단으로 이전하고 또 무중단이 많이 안 된다면 이전 시간을 최소화해서 지표에 영향이 없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최대한 리소스를 축소시켜서 앞으로 발생할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7년여간 모인 모든 데이터를 이전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좀 더 쉽고 편하게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하게 데이터와 웹서버를 이중화를 하고 그 클라이언트의 엔드포인트를 굿서버에서 신서버로 변경해서 무중단으로 인전하는 방법을 생각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제한 사항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중단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고려해야 했던 제한 사항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WS VPC 내부 리소스에 외부에서 접근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일라스틱 캐시가 그런 경우인데요. 일라스틱 캐시는 VPC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해서 외부 레디스의 레플리케이션 세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중화가 불가능했고요. 두 번째는 리소스를 축소시켜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 1대1로 이중화가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4대의 DB 서버를 사용 중이었지만 지표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4대를 유지하는 건 낭비이기 때문에 한 대로 합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중화를 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던 IDC의 보안 정책상 IDC 외부에서 내부 리소스에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RDS와 일라스틱 캐시의 이중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키텍처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AWS 리소스에 맞게 설계된 공용 프레임워크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중화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 제한된 이전 시간 안에 이전하기 힘들었던 경우입니다. 4천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즌 1과 시즌 2로 운영 중인데요. 시즌 1이 실전 스테이지, 시즌 2가 2000 스테이지로 총 9000 스테이지를 서비스 중이었고 그리고 총 유저 스테이지 정보는 각각 20억 건과 5억 건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많은 데이터를 몇 시간 안에 이전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천성 가입자가 1,300만 명인데 이 중 DAU는 20만 명으로 실제 사용 중인 유저의 데이터 비중은 전체 데이터에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작년 12월부터 이전을 진행했고요. 그 애니팡과 애니팡2 사천성 3개의 게임을 이전했는데 그 3개의 게임이 각각 다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 지금부터는 실제 어떻게 이전했고 또 이전하면서 있었던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웹서버인데요. 웹서버는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웹서버의 주력 언어로 지금 PHP를 사용 중인데 PHP 5에서 7으로 마이그레이션 시 몇 가지 사소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심지어 PHP 7에서 성능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HHVM을 대체할 수 있어서 관리 비용이 더 줄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웹서버는 마이그레이션 전 충분한 테스트가 가능했기 때문에 미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서비스 중인 모든 기능에 대해서 QA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데이터였는데요. 저희가 겪었던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IDC의 VPN 내부 리소스에 대해서 외부 접근이 막혀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 애니팡 1 이전 시 IDC에 미리 ACL을 요청하지 못해서 외부 접근이 불가능했고 레플리케이션을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레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이중화는 포기하고 외부 접근이 허용된 특정 장비에서 SSH 터널링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덤프 떠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제한 시간 안에 덤프로 이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경우인데요. 지금 현재 애니팡1 유저 수가 3천만 명이 넘어서 특정 DB의 경우 데이터량이 엄청났습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와 이벤트 정보가 그랬는데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파티셔닝을 하고 병렬로 데이터를 이전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특히 메시지 데이터는 사이즈가 너무 커서 파티셔닝을 해도 제한된 시간 내에 이전이 불가능해서 이런 경우는 파티셔닝과 함께 액티브 유저 데이터만 필터링을 해서 이전한 데이터를 줄여서 이전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그 장기간 서비스한 게임 특성상 비활동성 유저 데이터 비중이 많아서 실제 활동성 유저 데이터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터링을 하면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활동성이 있는 유저 데이터만 먼저 이전을 하고 이전을 완료하고 나서 나머지 비활동성 유저들의 데이터를 백그라운드에서 천천히 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IDC의 외부 접근이 허용됐던 경우인데요. 애니팡2는 다행히 IDC VPN에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한 서버가 준비가 돼서 레플리케이션 구성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작업 이전에 체인 레플리케이션을 구성하였습니다. 일단 외부 접근이 허용된 서버에 레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고 RDS에 다시 레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해서 이중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마이그레이션 작업 시에는 서비스를 중단을 하고 RDS를 마스터로 변경해서 서비스에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리소스를 감축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 애니팡2는 총 30대 레디스를 사용 중이었고 저장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게다가 일라스트 캐시는 VPC 외부에서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30대 레디스를 pgsave로 RDB를 생성을 하고 이 RDB를 EC2에 올려서 30대 레디스 인스턴스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30대 새로 구성된 레디스 인스턴스에서 데이터를 스캔한 다음에 그 세대의 일라스트 캐시로 리스토어하는 방식으로 리소스를 30대에서 세대로 줄였습니다. 이때도 데이터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액티브 유저로 필터링을 해서 이전할 데이터 사이즈를 줄여서 이전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다 옮기지 못한 인액티브 유저들의 데이터는 일단 다이나모DB로 이전을 했고요. 그 일라스트 캐시에 이전한 액티브 유저들의 데이터도 이후에 다이나모DB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키텍처를 변경한 경우인데요. 사천성은 클라이언트를 어도비 에어에서 유니티 3D로 컨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버도 이에 맞춰서 AWS 서비스에 맞게 개발한 공용 서버 프레임워크로 변경하게 돼서 아키텍처가 기존과 완전히
다르게 변경됐습니다. 예를 들면 DB에 기록하던 정보와 레디스에 기록하던 정보를 조합해서 새로운 정보로 만든 다음에 다이나모DB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사전에 데이터를 모두 이전을 해놓고 나중에 일부 유저 정보만 다시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본격적인 마이그레이션 이전에 미리 모든 유저의 데이터를 조합해서 다이나모DB로 데이터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 이후에 접속한 유저들을 따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점검을 걸고 서비스 중단을 하고 나서 앞서 기록해놨던 접속 유저들의 데이터만 다시 업데이트해서 동기화를 맞추는 방식으로 데이터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전 마이그레이션 이후 접속한 유저들의 데이터만 이전하면 돼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애니팡1과 애니팡2 그리고 사천성 이전 시 데이터 이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로그 수집과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 IDC에서는 스크라이브로 로그 파일을 한 곳에 모으던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곳에 모여진 로그들을 하드 파일 시스템에서 쿼리를 해서 분석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게 관리 이슈도 좀 있었고 생각보다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AWS 이전 이후에는 웹서버의 로그를 키네시스 스트림에 퍼블리쉬를 하고 그 저희가 만든 커스텀 서브스크라이버가 데이터를 가공해서 RDS를 적재를 하고 그리고 RDS의 데이터를 BIP나 CS2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호스와 람다를 이용해서 파켓 포맷으로 S3의 로그를 적재를 하고 이 적재된 로그를 아테나나 EMR 등으로 분석해서 게임 분석과 레벨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로그들을 머신러닝에 활용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인데요. 기존에는 칵티로 리소스 모니터링을 하고 모닛으로 특정 이벤트에 대한 알람을 받아서 장애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 AWS로 이전하면서 그 클라우드 와치로 모니터를 하고요. 그리고 SNS와 람다를 이용해서 이벤트 기반 처리 및 자동화가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과 스케줄을 이용해서 그 리소스 관리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AWS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같은 그 AWS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서 그 모니터링이 좀 편해지고 관리 자동화로 관리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었고요. 또 빠른 장애 대응으로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전을 진행하면서 있었던 이슈들이었습니다. 그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썬데토즈의 모든 서비스가 AWS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후에 저희의 목표는 그 최대한 인프라 관리를 자동화를 해서 관리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절약된 관리 비용을 머신러닝 등에 투자를 해서 게임 서비스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게임을 해외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을 진행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그 온프레미스 IDC에서 클라우드로 이전하는데 분명히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충분히 극복 가능했었고요. 이전 이후 안정적인 서비스를 바탕으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 저희 썬데이토즈에서 개발자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저희 썬데이토즈에 오시게 되면 그 뭐 대용량 트래픽을 관리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AWS의 모든 서비스를 사용해서 운영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그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이 로그들로 또 재밌는 것들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썬데이토즈는 약 270명 규모로 개발 중심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개발자분들이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혹시 저희 회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나 기술 블로그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메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래프톤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안일호라고 하고요. 이번 세션에서는 그림과 같이 이제 MMORPG에서 어뷰징들을 검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머신러닝 모델을 어떻게 적용을 했고 또 이제 세이지메이커를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어뷰징이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게임에서 버그나 핵 또는 매크로 같은 불법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재화나 또는 승률을 조작하는 행위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테라의 경우에는 이제 이 그래프처럼 대단히 많은 케이스들이 이제 존재를 했고 이런 문제 때문에 플레이 경험을 이제 저해시키는 행위들이 많이 적발이 되었었습니다. 실제로 깃허브에 가면 이게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요. 매크로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몇 분 전에 업데이트한 내역도 있는 걸로 봐서는 열심히 업데이트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렇게 불법으로 벌어들인 재화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하거나 그냥 이제 사용자들에게 돈을 받고 파는 행위들도 사이트로 존재하고 있어서 이런 어뷰징의 결과가 당연히 사용자들에게 정상적인 플레이하는 사용자들에게는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거나 그래서 흥미를 잃게 하고 결국 게임을 떠나게 되는 일을 만들게 되어서 가만히 둘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동화된 프로세스가 도입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다 이런 어뷰징들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간단히 쿼리를 해가면서 판단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모호할 수도 있고요. 또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새로운 형태의 어뷰징들에 대해서는 수동적으로 파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의 수가 한정적이어서 신고가 이루어졌더라도 검출해내고 대응하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이 소요되었었습니다. 이 때문에 통계적인 방법론과 또 머신러닝을 통한 어떤 자동화를 도입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었고요. 유저들의 신고가 없이도 어뷰징들을 자동적으로 검출해내고 그 검출해낸 것들을 통계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트에서 봤던 것처럼 어뷰징의 케이스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들을 일일이 다 이제 저희가 거르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특히나 정상적인 헤비 유저와 또 핵을 사용하는 어뷰저와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힘든 게 가장 난해한 문제였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건 나중으로 미루고 문제를 좀 축소하고 머신러닝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고민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건 여러 어뷰징 중에서 비교적으로 잡기가 쉽고 그러면서도 이 어뷰징 중에서 좀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 또 게임 내 경제를 많이 더럽히는 보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머신러닝과 딥러닝에서는 충분히 탄탄하고 좋은 성능을 보이는 분류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인터넷에 가면은 되게 많이 쓰이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레이블이 있는 상태에서만 작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새로운 어뷰징들을 검출해내는 케이스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가 좀 난감했었는데요. 그런 문제들은 지도학습으로 접근할 수 없었다는 점 때문에 다른 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지도학습으로 풀기로 했는데요. 비지도학습으로 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비지도학습을 풀었을 때 이런 어뷰징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해야 되고 해석 가능한 모델로 인해서 GM이나 어떤 프라우드 애널리스트가 그 결과로 인해서 어뷰징이 확실히 근거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석 가능한 모델을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로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아젠다들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과정 중에서 크게는 이제 두 가지 프로세스로 화면처럼 정리가 되었는데요. 먼저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지도학습에 의한 모델들을 기존과 같은 형태로 잡아오도록 하였고요. 또 다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지도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어뷰징들을 계속해서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잘 알려진 모델들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일반적이라서 그 부분은 생략을 드리겠고요.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되지 않은 새로운 어뷰징들은 두 가지 논문들을 차용을 해서 구현을 했고요. 첫 번째 케이스는 셀프 시뮬레이티 베이스드 모델이라는 자기 유사도에 기반한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딥 오토 인코딩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라는 딥러닝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셀프 시뮬레이티에 기초하는 거를 이제 베이스로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이 모델은 일정 시간 동안에 이제 플레이 타임 동안에 캐릭터가 발생한 액션 로그들을 수집하고 그 액션 벡터들을 만들어서 그 액션 벡터가 또 얼마나 반복적으로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 계산 방법은 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기유사도가 나타내는 바는 논문에 의하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부팅을 하는 사용자와 일반 사용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팅을 하는 캐릭터의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파밍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일반 사용자보다는 굉장히 반복적이고 또 효율적인 파밍을 위해서 그런 시퀀스로 인해서 자기 유사도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이용을 해서 어뷰징들을 검출하게 되었고요. 실제 논문에서는 이를 지도학습의 피처로 사용을 하였고 저의 경우에는 그렇게 사용하진 않았고 비지도학습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자기유사도 자체로 어뷰징들에 대한 케이스를 1차적으로 추출해내도록 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유사도를 통해서 검출해낸 어뷰저들의 경우에는 화면 아래쪽처럼 액션 벡터의 합을 통해서 어떤 액션들이 많이 일어났는지가 쉽게 확인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던전을 많이 플레이를 했고 또 거기서 얻은 아이템들을 판매하는 행위가 많이 액션에서 표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레이블이 자동적으로 던전과 아이템 판매라는 레이블이 매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를 통해서 반자동적으로 레이블이 매겨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지표를 보거나 확인할 때 좀 더 쉽게 확인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기유사도를 통해서 검출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여러 액션들 간의 관계를 고려를 하고 그래서 정상과 비정상을 좀 더 복잡하게 풀어낼 수 있는 모델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논문에서는 펄스 파시브 이슈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돈을 많이 사용한 유저나 또는 많이 검출된 IP로 통해서 이를 해결했는데 저희는 기존에는 화이트 패턴 리스트를 사용을 했던 점을 있었는데 이를 딥러닝 모델로 대체하고자 했습니다. 즉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자기유사도를 검출해낸 후보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후보들이 정상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크로스 체킹할 방법으로 이제 새로운 모델을 찾은 것인데요. 정상적인 사용자와 비정상적인 사용자를 구분할 때 문제는 게임 컨텐츠가 업데이트됨에 따라서도 이런 기준이 유동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했던 게 딥 오토 인코딩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었습니다. 딥 오토 인코딩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란 언슈퍼바이즈드 애노말리 디텍션 방법들 중 데인시티 이스티메이션과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사용한 두 가지 방법론을 조합한 것인데요. 각 모델의 단점들을 보완한 것입니다. 여기서 데인시티 이스티메이션이란 가우시안 모델들이나 K-미즈처럼 클러스터링을 사용을 해서 애노말리를 검출해내는 방법들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다만 차원의 저주 때문에 다차원에서는 좀 약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는 딥 오토 인코더 또는 PCL 같은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샘플의 차원을 축소하고 이 축소한 차원을 다시 복원하였을 때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사용을 해서 애노말리를 검출하는 방법론입니다. 다만 리컨스트럭션 에러 한 가지만으로는 애노말리 디텍션 하기에는 성능이 제한적이었고 복잡한 구조에 또는 자차원일 때 노이즈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유저와 비정상적인 유저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든 케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두 가지 방법론들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로서 기존에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어떤 단계적인 방법으로서
먼저 차원 축소를 통해서 충분한 차원을 축소를 해서 데인시티 이스티메이션을 하게 되면 차원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이 경우에 문제는 차원 축소 과정에서 애노멀리 디텍션 하기 위한 키 인포메이션이 제거됨으로써 데인시티 이스티메이션을 하게 될 때 잘 동작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DAJMM은 이러한 점 또한 두 가지 모델을 동시에 학습시킴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구조는 이와 같은데요. 앞부분이 오토인코더와 유사하고 뒷부분은 이스티메이션 네트워크가 있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구조가 가지는 특징은 뒷부분에서 데인시티 이스티메이션에 의한 피처를 만드는 것인데요. 첫 번째 피처는 고차원의 샘플을 저차원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는 데인시티 이스티메이션이 잘 되도록 차원이 축소시킨 피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토인코더와 같이 이제 고차원의 샘플을 저차원으로 축소시킨 리듀스드 디멘션과 그것에서 다시 복원된 고차원과 비교를 하여서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계산한 것이 되겠고요. 이 두 가지 피처를 같이 사용을 해서 이스티메이션 네트워크에 입력이 되게 됩니다. 이제 두 입력은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통해서 데인시티 이스티메이션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때 샘플의 믹스처 멤버십과 에너지를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티메이션 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애노멀리를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사용도 하고, 그리고 차원 축소를 통해서 데인시티 이스티메이션 또한 잘 되게 해서 두 가지 방법론을 쓰는 것도 있고요. 리컨스트럭션 에러와 저차원 표현이 이스티메이션의 트레이닝에서 동시에 인풋으로 함께 고려가 되기 때문에 차원 축소 과정에서 키 인포메이션이 사라지지 않고 데인시티 이스티메이션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모델에서 이제 DAJMM의 역할은 이런 정상 사용자들의 패턴을 학습시킴으로써 자기 유사도로부터 검출된 일반적인 어부저 후보들에 대해서 정상 범위의 액션이나 정상 범위의 거래에 속하는지 확인을 시켜주고 최종적인 어부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때 너무 다양한 믹스처 멤버십에 의해서 학습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용자들을 하나의 DAJMM 모델에서 학습을 시키게 되진 않고요. 컨텐츠가 레벨대에 다르다는 점을 활용을 해서 레벨대별로 모델들을 여러 개의 서버 모델들을 개별적으로 학습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델들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플로우를 만들었고 어떤 인프라를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로 다시 돌아왔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지도 학습에 의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어떻게 데이터 플로우를 구성을 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액션 로그들로부터 자기 유사도를 통해서 먼저 어부저 후보들을 퍼스트 캔디데이트를 검출을 해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는 DAJMM이 이제 사용이 되게 되는데, 그때 두 가지 방법론인 액션 기준으로 하는 액션 피처와 이제 다른 방법론인 거래 관련된 정보를 피처로 하는 거래에 대한 DAJMM 두 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부저 후보가 정상적인 액션 패턴 또는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지 두 가지 차원에서 검증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파이널 캔디데이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전체적인 모델의 흐름은 이렇게 되게 되고요. 여기에 깔린 인프라는 이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대용량 처리가 스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딥러닝 방법에 있어서는 당연히 텐서플로우를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GPU 머신의 비용이나 용이함 때문에 텐서플로우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과정은 저희는 세이지메이커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또 순서대로 되어야 하고요. 데이터 디펜던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 스텝별로 모니터링이 되어야 하는 DLG 배치이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양 클러스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내에서 휴와 우지를 사용한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배치를 스케줄링하고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 클러스터 내에서는 GPU 머신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서 저희는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데 세이지메이커를 사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 내에서 트레이닝 스텝에서 단순히 세이지메이커의 API를 호출을 하고,
그 호출된 API를 통해서 트레이닝 잡이 제출이 되게 되고요. 트레이닝 잡을 통해서 세이지메이커는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모델을 GPU 머신에 올리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다시 저희 API를 호출한 스텝으로 리스폰스를 주게 됩니다. 이때 API는 그러면은 트레이닝 완료가 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제가 만들어 놓은 모델의 경우에는 사실 세이지메이커의 경우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모델을 쓰게 되면은 굳이 이런 모델들을 직접 만들어 놓고 쓰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요. 저희는 DAJMM을 사용하고자 커스텀 모델을 만들어야 했고요. 이를 도커 이미지에 빌드하고 ECR에 등록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전체 흐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여러 모델들을 통해서 어뷰저 후보들을 검출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어뷰저 후보들을 걸러내게 되면 검출된 후보와 추가적인 레포트 정보를 ETL하여서 RDS에 저장을 하고 RDS에 저장을 하게 되면 이를 태블로라는 BI 툴로 웹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과정 중에서 ETL이나 일반적인 머신러닝 반복론에 있어서는 스파크 내 ML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양 클러스터 내에서 통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때 GPU를 필요로 하는 딥러닝의 트레이닝에서는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GPU 머신들을 저희가 상시로 띄워놓고 라이브러리를 관리하거나 드라이버들을 세팅하는 문제들이 저에겐 좀 힘들었었고요. 그리고 이를 양 클러스터 내에 통합하는 일 또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된 것 외에도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에게는 주피터가 익숙하기 때문에 세이지메이커에서 주피터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주피터 노트북 내에서 모델들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배포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한 곳에서 쉽게 가능하다는 이제 장점에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상시로 띄워놓지 않아도 되는 비용의 절약이긴 합니다. 다만 저희처럼 커스텀 모델을 사용해야 된다면은 모델의 소스를 세이지메이커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틀에 맞추고 랩핑을 해서 도커 이미지로 만들어서 ECR에 등록을 해둬야 하는 번거로움이 조금 있긴 합니다. 이 경우에는 도커를 잘 알지 못하면 과정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사실 AWS의 람다에 있는 콘솔 ID처럼 소스를 넣으면 원버튼을 빌드하고 배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모델을 개발하면서 저희가 목적하고자 하였던 발견하지 못한 어뷰징 케이스들을 여러 발견하게 되었다는 점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은 가장 큰 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과거 데이터에서도 이미 발생했었던 어뷰징들도 또 새롭게 발견을 했었습니다. 또 이러한 일련의 검출 과정들을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물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늘 모니터링이 알아서 되고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큰 결과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단지 이런 한 가지 케이스만에 피팅된 것이 아니라 컨텐츠의 변화나 게임에 국한되지 않고 특히 MMORPG라면은 모두 적용이 가능할 수 있게 일반화시켰기 때문에 다른 여러 게임들에게도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결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아쉬운 점은 저희가 POC 과정에 있는 중이라서 정확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어느 정도의 저희가 정확도가 나와서 자랑을 드리고 할 수는 없었고요. 상시로 UI 피드백을 받고 또 매트릭을 제공하기 위해서 피드백 연결 고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이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